새마을금고를 질문하셨네요.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농협 위험하다 하는데 단위 농협 이야기겠죠. 단위 농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위험해요. 저축은행이든 이금융권의 상호금융 굉장히 많죠. 뭐 신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다 위험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돈을 넣어놨다고 하느냐, 뭐 장모님 혹은 뭐 어머님, 이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알뜰하게 이자를 벌어보기 위해서 이금융으로 갔죠. 왜 이금융으로 갔느냐? 1금융 예금 금리를 정부에서 눌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저희가 계속 두고두고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금 금리를 눌러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금융과 주식으로 갔어요. 물론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갔겠지만, 근데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새마을금고, 혹은 굳이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다른 데가 터질 수도 있어요. 다른 데가 터질 수도 있는데, 터졌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빠질 거다, 1금융 쪽으로. 왜? 우리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요 사태를 기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대다. 20대가 저축은행 사태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금융에 관심 많은 20대면 알겠지만 금융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은 잘 모르겠죠. 근데 한 50대 돼봐요. 50대 돼가지고 자산도 좀 굴려보고, 그 나이 때쯤 되면 보통 자산을 한번 굴려보시죠. 굴려보고 뭐 2금융 1금융 뭐 여기다가 나눠서 뭐 해보고 뭐 이러신 분들이 저축은행 사태를 모를 수가 없죠. 체감을 했으니까, 당했으니까. 내가 저축은행 사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 사태랑 굉장히 유사한 일이 최근 나오고 있죠. 저축은행 사태 뭐 때문에 터졌어요? 부동산 PF 때문에. 근데 이 PF 문제가 언제부터 다시 도래했느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지방채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근데 지방채는 국채급의 신뢰도가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신뢰도를 다 떨어뜨렸죠. 채권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각 금융사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이자 다 올리느냐? 이 이자 어디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위험한 대출에 이자를 더 폭등을 시켰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부동산 PF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사업성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증권 같은 경우도 PF 이율이 12%가 나왔어요.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왜 공기단축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자 나가니까. 근데 문제는 저게 터지게 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가죠?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2금융권에서 터져요. 근데 1금융권에서 막 PF 대출을 해주느냐? 1금융권은 안 그래도 돼요. 1금융권은 이자 장사 많이 하죠. 충분히 가계부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부채 이런 걸로 이자 장사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굳이 위험한 부동산 PF까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위험한 부동산 PF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든 2금융권에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데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뭐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 PF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많이 위험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뭐 뱅크런이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적 빠졌다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 새마을금고 뭐 연체율이 6%네, 뭐 100군데 조사 들어가네, 이 이야기 뜨기 전부터 실적 빠졌어요. 2달 만에. 그리고 그 이전에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지금 중도금 대출을 막는다고 그러죠. 중도금 대출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희가 새마을금고 위험하다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 경고를 한 거고, 거의 저희가 뭐 한두 달 전에 경고했었죠.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막 건설사들 살아난다, 분양 잘 된다,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하거든, 입주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서울 뭐 이런데 일부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띄워주는 지역, 여기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돼요? 첫 번째는 지역별로 안 되는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외 건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빌라, 다가구, 상가주택, 수익형 호텔 등등, 안 떠오를 땐 등등, 이런데 다 위험해요 지금. 그 중에서 뭐 상가,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은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생숙, 호텔,
수익형 호텔 이런 거 다 상업용 건물이죠. 그나마 주거용으로 되는 게 오피스텔, 빌라 정도일 텐데 요 상업용 건물들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과잉이다, 과잉. 공급 과잉이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데 뭐 상가 비중을 한 3% 놓는다. 상가 부지가 3% 정도 된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가 부지의 상가는 3%인데 뭐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에다가 또 상가 놓쳐, 저기 오피스 건물 1층에다가 또 상가 놓쳐, 뭐 등등 해가지고 막 이게 막 6% 7%대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럼 굉장히 과잉이 된다고. 원래 3%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상가 과잉이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요거 굉장히 비싸게 팔죠.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개판으로 지어요. 뭐 어디 봤더니 막 몇십억 주고 분양 받았는데 상가 건물 1층짜리 봤는데 막 여기 가운데 기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가린다, 가게 내부가. 개판으로 지어요. 어차피 선분양이니까. 과잉됐죠? 남아 돌죠? 지금 공실 어마어마합니다. 신도시 상가 가보세요. 미사역 있는데 밑에 1층 가보세요. 미사 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있는데 가보세요. 왜 굳이 미사를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그나마 굉장히 성공적인 곳이 최근에 미사였죠. 다른 데는 더 심하고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했던 곳이 미사였어요. 하남 위치가 강남 4구 그쪽이랑도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이쪽이랑도 가깝고 해가지고 위치가 좋다고 거기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기대되는 곳이 교산 신도시다. 하남이 위치가 좋으니까 거기다 위례 신도시 만들어가지고 하남, 성남, 송파 붙여가지고 위례 신도시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잘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도 거기도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죠.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세요. 상가 분양 받으라고 하면 받겠어요? 그때는 막 신도시 되고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상가 과잉돼가지고 망하는 거 도구나 카우나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오피스 지산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잉됐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야지 하고 지으면 유치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상업용 건물 망했어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도 아파트 잘 된다 하고 있는데 다른 주거용 건물 봐봐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망하고 있는 거 봐봐라. 거기가 이제 전세 사기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자 가치 뚝 떨어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죠. 아파트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다고 부추겨가지고 자꾸 띄우는 거지. 그러면 그런 데서 부동산 PF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란 말이죠. 보시면은 신도시에 그런 데 은근히 많아요. 저번 청라 지나가다 한번 봤는데 건물에 다 X 쳐져 있고 유치권 행사 중 떠 있어요. 다 거의 다 지은 건물이었는데 짓다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중소형 건설사에서 많이 짓기 때문에요. 짓다가 도망가는 인간들 굉장히 많아요. 야반 도주하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런 데서 터지는 것도 어떡할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하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막 집값 더 오른다 하니까 어떻게든 대출 받아가지고 특례 풀어가지고 입주율도 늘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있어봐라. 부동산 PF만 터져요? 그때는 가계대출도 같이 터져요. 근데 연끌족들을 어떻게 빌렸어요? 1금융에서만 빌렸어요? 한도 많이 주는 데서 빌렸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저기 이금융권에서 업계약을 잘해줘요. 예전에 화곡역 이런 데 돌아다니면은 신축 빌라 족자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데 실입주금 3천만원 실입주금 3천만원은 어떻게 들어가요? 2억 3억 하는데 그 당시에 대출 한 70%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다 업계약하고 신용대출 껴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끌하게 만든 거예요. 안 터지겠어요? 가계대출은? 지금이야 안 터진다 안 터질 거야 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얼르고 달래고 해가지고 오른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다음 사람한테 떠넘기고 버티고 하는 건데 그것들 다 터지면요 1금융보다 더 위험한 건 2금융이에요. 거기서 트리거가 하나 터져봐라. 미국도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니까 연쇄 붕괴되는 거 어떻게 막았어요? 예금 전액 보장.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여력이 되냐? 정부가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썼죠. 그런데 세금은 줄었어요. 세금 수입은 줄었어요. 부자 감세 플러스 경기 침체로. 법인세 줄인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해가지고 기업이 돈 못 버는 것도 굉장히 크죠. 다 여기 연체율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냐. 주담대 연체율 올라가죠. 부동산 PF 연체율 올라가죠. 기업 연체율 올라가죠. 가계 연체율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연끌해가지고 신용대출 연체율 올라가죠.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받아다 쓰는 카드론 연체율 올라가죠. 다 올라갔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연체율이 지금 2금융까지 가서 대출을 받았다. 이 정도가 되면은 신용도는 낮고 이자 부담은 크단 소리예요.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어디인가 한 군데가 딱 터졌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A 여기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얘가 터졌어요. 근데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B하고 D는 굉장히 안전한데도 얘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얘 터지고 하면은 B랑 D도 불안해. 2금융권은 지점별로 다 다르잖아요.
지점별로 다 다른데도 얘가 터져가지고 한 두세 군데 더 터지면은 안전한데도 위험하게 느껴져서 돈 빼가는 사람들 분명히 생겨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지는 거죠. 말로 안전하다 하고 있는데 자금이 벌써 7조 빠졌대잖아요. 2달 만에. 그리고 발표를 안 했죠. 연체율 발표를 안 했어요. 연체율 발표를 건너뛰었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몇 달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고, 터지면 이금융권부터 터지고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터진 거 생각을 해봐라. 근데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보다 훨씬 더 크다. 왜? 저축은행 사태는 언제 터졌어요? 2011년에 터졌죠.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이 터졌죠. 2009년 3월부터 데드캣 바운스 났죠.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한참 뒤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정부에서 규제 다 풀어줬죠. 그 다음에 1금융에서 2금융 지원하라고 부동산 PF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까지 모아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있죠. 1금융에서 2금융 지원하도 계속 도와주고 1금융 예금금리 못 올리게 정부에서 눌러주고 있죠. 그런데도 2금융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짜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이번에 터지면은 저축은행 사태는 좀 흑된 말로 잽도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금이 피해보지 않도록 많이 넣어놓더라도 내 여유 자금은 쓸 수 있을 정도는 항상 1금융에 빼놓고 2금융에 이자가 많아서 결국 돈을 넣어놓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넣어서 이자 받을 수 있는 정도, 그 이상은 넣지 마셔라. 아니면 나눠서 넣으셔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느냐. 몇 달 전부터 경고하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은 한두 군데서 터지진 않겠죠. 동시다발적으로 위험해졌기 때문에. 뒤에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기사는 한번 또 같이 봅시다. 자, 현금 77.3조 보유, 고객 예금 예적금 100% 보호 단언한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바뀌었다. 0.649%까지 올랐고 연체율이 10% 넘어가는 부실금고 30개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 통폐합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금까지도 보호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무슨 이야기냐? 요 30개 부실 금고가 통폐합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호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미국 재무부에서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위기에 빠지면 예금 전액 보장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뱅크런이 실리콘밸리 무너지고 시그니처 무너지고 막 팩웨스트 이런 데까지 막 번지고 있었는데 막은 거죠. 원래 저 이야기 발언이 없었으면 우수수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을 수 있구나. 그럼 우리도 전액 보호하면은 빠져나가는 돈이 줄겠구나. 왜? 이미 2달간 7조가 이탈을 했으니까. 더 빠져나가면은 30개로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새마을금고 유동성 100% 이하 금고가 480곳이에요. 돈이 충분해요. 유동성 비율은 112.8%. 그러니까 다 위험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100% 이하인 금고가 480곳이다. 그리고 70%에서 100%인 곳이 27.8%고 70% 미만인 곳이 121곳이에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30개만 위험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30개 위험하다고 해놓고서 지금 30개 특별히 뭐 통폐합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또 100개를 또 예의주시한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위험한 곳이 100개 정도는 통폐합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30개로 끝내려면은 자금 이탈이 없어야 되죠. 자금 이탈이 없고 충분한 여유가 돼야 되는데 자금 이탈이 생겨버리면은 30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480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고 적어도 121곳까지는 번질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소리죠. 근데 자금 빠지면 안 되니까 우리 돈 줄 곳 있다. 충분히 있으니까 빼가지 마라. 근데 2달 만에 7조 빠졌어요? 이 추세라면은 1년이면은 저 77.3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곳만 무너지게 되면은 충분히 다 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30곳은 돌려줄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 정도의 유동성은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게 모든 새마을금고의 모든 예금이 전액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자금 유출을 막으려고 할 만큼 옐런이 한 이야기를 똑같이 써가지고 자금 유출을 막으려고 할 만큼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